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치매 환자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입니다. 지은이는 웬디 미첼, 아나 와튼 공저이고요. 옮긴 이는 조진경, 펴낸 곳은 문해춘추사입니다. 저자인 웬디 미첼은 2014년 58세라는 이른 나이에 조기 치매를 진단받았습니다. 사회나 병원 모두 치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단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낙관적인 성향의 저자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으면서도 아주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느라 분주한데요. 그 즐거움의 하나가 바로 기록입니다. 웬디 미첼이 쓴 이 책 덕분에 독자들은 치매라는 어둠의 영역을 아주 밝은 필터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감각과 관계, 의사소통, 환경, 감정, 태도 등 치매가 불러오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들여다보는 치매 환자가 들려주는 치매에 대한 거의 모든 기록입니다. 저자는 특히 치매 진단에는 관심이 크지만 치매 진단 후에도 즐길 수 있는 삶에는 무관심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자 역시 치매로 인해 포크질이 서툴러서 음식을 질질 흘리는 순간이 길조차 혼자 찾기 어려워진 자신이 창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치매로 인한 불편함을 우리가 이미 지나온 어린 시절의 서투름에 비유하며 당장 눈앞의 행복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치매에 걸려도 우리는 또다시 내일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매의 진짜 모습을 담은 치매보다 인간이 먼저임을 깨우치는 책,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실망스러운 진단이지만 모든 인생사가 그렇듯이 치매에도 시작과 중간, 끝이 있다. 이 병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누가 알겠는가? 현 시점에서 내가 보는 것은 치매를 안고 사는 내 이야기의 총량 중 한 조각일 뿐이다. 식사 방법. 치매는 우리가 예전에 식사하며 느꼈던 즐거움을 서서히 좀먹으면서 우리와 음식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나는 음식이 주는 사교의 기회, 스토브 위에서 부글부글 끓는 커다란 카레통, 물씬 풍기는 향신료 냄새, 정원에서 방금 딴 꽃으로 장식한 식탁, 도착해서 식탁에 둘러앉은 친구들을 좋아했다. 언제부터 식사하면서 사교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졌는지,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졌는지, 냅킨을 무릎에 떨어뜨리고 뒤로 기대앉아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는지 정확하게 꼽기가 어렵다. 또 접시 위에서 포크나 나이프가 부딪혀서 나는 금속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해진 때가 언제인지도 말하기 힘들다. 식사는 단순히 맛과 냄새뿐만 아니라 촉각과 청각, 시각 면에서도 아주 감각적인 경험이다. 식탁보가 검은색이면 식탁이 다이닝룸 중앙에 생긴 커다란 싱크홀처럼 보여서 혼란스러웠다. 거기에 눈이 익숙해지거나 머리가 상황을 파악하여 그것이 사실 식탁보임을 깨달은 후에도 그 아래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식탁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치매 환자에게 하얀 접시에 색이 흐릿한 메시드 포테이토나 얇고 납작한 생선 조각을 담아주면 환자는 접시에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환자의 눈은 예전처럼 음식을 갈망하지도 않는다. 음식과 접시의 색깔 대조가 뚜렷해야 접시에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이 증상이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내 병을 숨기기 위해 선명한 노란색 접시를 구입했다. 그러나 접시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 포크나 나이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음식이 접시 여기저기로 밀렸고 결국 접시 밖으로 떨어졌다. 음식이 안 보이자 처음부터 음식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딸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아기용 식탁 의자에 앉은 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문제는 상단이 접이식으로 된 그릇으로 해결했다. 테두리가 있어서 아기도 서툴러도 음식이 그릇 밖으로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란색 접시를 중고 가게에 갖다 주고 대신에 큰 파스타 그릇을 샀다. 그렇게 하면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아질 테니까. 우리는 뇌 안에 복잡한 질병이 생기고서야 비로소 일상의 잡다한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려면 한 손은 포크로 음식을 붙들고 다른 손은 나이프로 그것을 썰어야 한다. 이 일은 어린아이들이 양손으로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울 때를 생각나게 하는데 뇌로서는 한 손이 다른 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양손이 따로따로 건반을 치는 법을 배우려면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진단을 받은 후 늘 하던 방식으로 식사해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음식이 내게서 달아났다. 마치 내 양손이 더 이상 협력하지 않는 것 같았다. 포크로 소시지를 찍으려고 했는데 소시지가 통째로 접시 가장자리로 밀려가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뜯어 먹어야 했다. 고기를 자르는 일은 어렵고 힘들었다. 수치심을 느끼며 식사해야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멍청이 같았다. 그러나 나는 뇌에 여러 능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질병이 있다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냐고 스스로 다짐했다. 부끄러워하기보다 대처 방법을 찾는 편이 더 나았다. 다행히 해결책은 간단했다. 나이프를 숟가락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포크로 자르고 숟가락으로 퍼 올리면 되었다. 그렇게 그 문제는 극복했지만 고기는 여전히 삼키기 힘든 음식이었다. 고기는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씹기도 해야 했다.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오래 씹었는지 또는 얼마나 더 씹어야 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 결과 충분히 씹지 않은 상태에서 삼키려고 하다가 고기가 목에 걸려 캑캑대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냥 먹는 일에만 집중하기도 힘든데 자르고 씹는 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고기는 포기해야 했고 대신 생선을 먹었다. 뜨거운 음식 역시 곤란하다. 뜨거운 감자를 입에 넣어 화상을 입고도 다음 한 입을 먹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잊고 또 넣었기 때문이다. 내가 음식에 대해 무심해진 원인이 신경학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치매 때문에 식사할 때 힘들어서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음식, 심지어 요리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대체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뇌가 그냥 그 전체 과정에 신경을 꺼버린 탓인지 모른다. 아니면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뇌 안에 어떤 회로가 사라져서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사실 배가 고프든 부르든
내가 지금 식사하는 것은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료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내가 얼마나 적게 먹고 있는지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 음식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이 쇄도했다. 심지어 내가 기억장애를 앓고 있는 것은 뇌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치매가 우리의 먹는 방법은 물론 먹는 음식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후각. 인생의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물론 후각은 늘 존재하지만 우리 정신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순간을 분류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몇 년 후 똑같은 향이 불쑥 찾아와 우리 마음의 봉투를 열고 그 내용을 쏟아낸다. 적어도 나의 후각이 나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다. 어릴 때 나는 우리 집 정원에 핀 장미를 보면서 자연이 흙에서 꽃을 피워내는 과정과 꽃잎이 벌어지면서 퍼지는 짙은 향에 매료되었다. 다 자라서 아름답게 활짝 핀 장미는 당시 내 키 정도여서 꽃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기에 좋았다. 어머니가 장미를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집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장미가 가득했다. 내가 좋아하는 품종은 루비처럼 빨간 엔나 하크니스 장미와 전체적으로 노란색인데 꽃잎 끝이 태양에 물든 것처럼 분홍색인 피스 장미였다. 내 코에 보존된 그 기억은 아주 강하게 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했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했다. 그때쯤에는 좋아하던 장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고 뒤뚱거리는 내 걸음걸이로는 더 이상 무릎을 구부려 꽃잎에 코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현관문을 오가는 길을 따라 진한 붉은 장미 덤불을 심었다. 그러면 오가면서 꽃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장미 향이 나를 반겨줄 테니까 말이다. 여름마다 장미 향이 감돌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 향과 관련된 기억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면서 또 다른 때가 생각난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꽃향기만은 아니다. 가죽 냄새, 상자에 담아 간직하던 딸들의 첫 신발 냄새도 그렇다. 이 보물들은 내가 추억의 방이라 부르는 침실에 보관되어 있다. 이 방은 벽마다 행복한 추억이 담긴 사진이 걸려 있는데 앉아서 침착해질 필요가 있을 때 가는 곳이다. 이곳에 있으면 나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었던 사람들과 장소에 둘러싸인 기분이다. 그 신발이 담긴 상자의 뚜껑을 열기만 하면 나는 다시 그곳 내 딸들이 다 다른 빨간 신에 앙증맞은 발을 넣으면서 밖으로 나가 학교에 가던 길에 있게 된다. 나는 싱글맘이었기에 경제적으로 빠듯했지만 어머니는 나의 두 딸에게 내가 사줄 수 없는 좋은 가죽구두를 사주셨다. 그 가죽 냄새는 내 기억 속 또 다른 봉투를 연다. 그것은 크림색 재킷이다. 내가 15살 때 어머니는 그 재킷을 사라고 돈을 주셨다. 20파운드였는데 1960년대 말에는 큰돈이었다. 그 옷은 최신 유행을 따라 짧고 몸에 붙는 스타일이었다. 내 몸에 꼭 맞고 부드러웠으며 안감이 없었다. 그 향은 그 옷을 그만 입게 되고 나서 한참이 지났어도 내 몸에 남아 있었다.
지금까지도 거리에서 지나치는 누군가에게서 그것과 똑같이 진하고 소박하며 약간 달콤한 향기를 맡으면 나는 다시 10대 소녀가 된다. 행복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어린 시절의 냄새만은 아니다. 사람의 후각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기억과 감정이 보관된 보물창고다. 후각은 감각들 중에서 유일하게 통상적으로 감각 신호 중계기관인 시상을 통과하지 않는 감각이다. 그 대신에 중요한 기억 공간인 해마와 감정과 큰 관계가 있는 편도체로 직접 신호를 보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증 치매 환자들에게 후각을 자극 촉진제로 사용하여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2018년에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 노인의 기억을 회복시키는 회상 신호를 주는데 대화보다는 후각 자극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것이 정신 건강을 보다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들에게 기억을 떠올리도록 연습시키는 개입의 시간에는 대화보다 후각 자극을 이용하는 편이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상기시키기 쉽다. 그런 개입은 감정을 안정시켜서 결과적으로 개입하는 동안 단기적으로 우울증이 감소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내가 장미꽃길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9년에 프랑스에서도 기억력 향상을 위해 냄새를 이용하면 알츠하이머 환자가 어린 시절이나 성인기와 관련된 기억은 물론 최근의 기억도 보다 많이 구체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알츠하이머 병에서 자전적 기억의 감퇴는 환자의 정체성과 자아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었다. 우리 연구는 알츠하이머 병에서 냄새 노출로 자전적 기억의 감소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전적 기억 회복 개선을 목표로 하는 임상 재활 프로그램에서 후각 자극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이렇듯 후각은 자전적 기억 감퇴를 완화하는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2020년에 프랑스에서는 후각이 우리 자신의 어느 부분을 재발견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연구가 착수되었다. 이 연구에서 치매 환자에게 기분 좋은 다양한 냄새를 이용하여 본인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상기해 보라고 요청했더니 직업이나 신체의 특징보다는 심리적 진술에 더 많이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섬세하다, 행복하다, 친절하다, 운이 좋다 등으로 대답한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냄새 노출이 알츠하이머 병에서 자전적 기억의 회복에 유익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반면 이 연구는 냄새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자아 개념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효과적인 신호일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연구자들은 결론지었다. 후각 상실을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다만 한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후각을 상실한 사람의 발병 위험이 5배 높았다. 청각. 치매는 매일 현실을 왜곡한다. 밖에서 난 쾅 소리 때문에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소리는 나지 않았다. 아직 잡히지 않은 미친 총기 소지자가 총을 쏜 소리일까? 이렇게 환청이 일어나면 의자에서 꼼짝도 못하고 심장은 마구 뛰고
너무 무서워서 바깥을 내다보지도 못하게 된다. 치매가 내 뇌에서 불러내는 소리가 나한테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만큼이나 현실적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창밖을 내다본다면 산탄총을 들고 거리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병에 걸린 뇌가 부리는 속임수이지만 이것을 경고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치매 초기에 이 병이 내가 살던 사랑하는 도시 요크의 풍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잘 기억한다. 당시에 강변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크시가 음향 다이얼을 켠 것 같았다. 이제는 거리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귀가 찢어질 듯 시끄러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해 머리를 부여잡았다. 자동차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부릉부릉 댔다. 제잘되는 목소리는 샘블즈 거리를 혼란스럽고 무섭게 만들 수 있었다. 내가 사는 이 도시와 내가 하룻밤 사이에 서로 낯설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도 이것이 내 머릿속에 생긴 이 병의 증상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 전에는 청력에 어떤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청력의 변화가 당혹스러웠다. 치매는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므로 분명 다른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당시에 나는 치매가 주변 세상을 낯설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즉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급속하게 진행되기도 하는 그 방식들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런 감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가 미리 알려주었다면 아마 외출할 때마다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뇌 말고 또 다른 부분이 고장 났나 보다 하고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중 친구인 아그네스 휴스턴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소음에 예민해졌다고 말했을 때 불현듯 깨달았다. 아그네스는 나처럼 시각과 청각, 미각, 후각의 변화를 알아챈 치매 환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우리에게 이를 경고한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이들은 이런 감각의 변화가 치매 증상의 일부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나중에 밝혀졌는데 내가 겪었던 소리에 대한 민감함을 가리키는 명칭이 있었다. 바로 청각과민증이다. 이 증상은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특정 음조의 민감도가 커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은 환자가 폭죽 소리처럼 깜짝 놀랄 만한 시끄러운 소음은 물론 전화벨 소리 같은 일상의 소음도 불쾌하거나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이 명칭을 치매 진단을 받고 5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들었다. 치매의 모든 증상이 그렇듯이 감각의 변화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문제다. 그렇더라도 병원과 다른 요양기관들이 치매 환자에게 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방법은 여전히 있다. 한 예로 청각과민증 환자를 대하는 부서는 병원 중심 구역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이 좋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나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환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환자가
새로운 환경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들 역시 환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촉감. 아기는 돌봐주는 사람이 어루만져주고 안심시켜주길 갈망한다. 엄마는 아기의 피부와 닿았을 때의 느낌을 간절히 바란다. 딸들에게 우유를 먹이던 시간이 지금도 기억난다. 내 손을 잡으려고 뻗던 아기들의 손. 그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살며시 감쌌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갓 태어난 아기와 엄마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의사소통인 접촉이 아주 중요하다. 어쩌면 우리는 치매에 걸리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해져서 직관적인 접촉, 즉 동물적 본능으로 회귀하는지도 모른다. 접촉에 의존하는 새로운 습관이 생긴 데는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일부 작용했을 수도 있다. 내 경우 필요할 때 위로해주며 안아줄 사람이 없다. 가끔 딸들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것이 이상한 일인가. 나는 치매를 앓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역할이 바뀌는데 익숙해졌다. 이제는 딸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귀가할 것인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 이제는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위해 안정과 안심을 얻기 위해 딸들의 접촉을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에게 접촉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어쩌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의 약점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마 치매에 걸리기 전에 나는 남자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나의 저장 기억에 다시는 접촉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치매 환자는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접촉을 몹시 그리워하게 된다. 2011년에 호주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치매 환자에게 매일 10분 발 마사지를 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에 따르면 브리즈번의 한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공격성, 배회, 반복된 질문을 포함한 초조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10분 발 마사지로 이런 초조 행동이 크게 줄었고 그 효과가 마사지를 중단하고 2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연구자들은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10분 발 마사지로 이런 초조 행동이 크게 줄었고 그 효과가 마사지를 중단하고 2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방법은 마사지가 언어 능력이 감퇴했을 때도 의미 있는 의사소통 감각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초조 행동은 대개 약물로 치료하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아주 심할 경우에는 신체를 구속하기도 하는 반면 마사지에는 장점만 있다.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환자와 눈을 마주치고 짧은 대화를 하면서 피부에 가해지는 감각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혼자 생활하는 치매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간병인에게 유용하다. 내 정신이 혼미할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면 내가 혼란스럽거나 방향 감각이 없거나 새로운 장소 또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거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준다면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불안정할 때 우리를 이끌어주거나 의지할 손을 필요로 한다. 그 손은 누군가가 옆에 있으며 천천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줄 수도 있다. 안개가 낀 듯하고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 우리를 잡아주는 손은 우리의 주의를 끌고
우리를 상냥하게 현재로 이끌어주며 격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이다. 그 접촉은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뜻이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새로 도전하게 될 관계. 사람들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물어오면 나는 대화를 계속하는 것뿐이라고 말해준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개인에게 달린 문제다. 나는 딸들과 함께 앉아 수다를 떨고 내 위임장에 대해 의논할 준비를 하면서 빵을 굽고 케이크를 만들었다. 빵을 굽고 예쁘게 장식한 온갖 모양과 크기의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내 주방의 공기를 지금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대화를 좀 더 기분 좋게 만드는 나만의 방법이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족에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순진하게도 당시 나는 이 거북한 대화를 한 번만 하면 되리라 생각했다. 서류와 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준비하여 함께 앉아서 내가 위급 상태까지 갔을 때 원하는 간병 방식부터 소생술을 원하는지 여부까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논할 때는 가장 힘든 대화를 먼저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때 두 딸이 같은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 연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듣기 연습이었다.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대화를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치매의 친화적인 환경, 걷기. 내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도 나에게는 현재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계절의 변화를 알아챘을까? 내가 매일 돌아다니는 시간은 마음 챙김을 하는 순간이다. 목에 카메라를 걸고 사진으로 남길 것이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며 이 디지털 카메라에 담지 않는다면 몇 초 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순간을 찾는다. 현재 나는 운 좋게도 주변 자연이 아름다운 마을에 살고 있다. 나는 치매 진단을 받고 1, 2년 후 도시의 소음과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서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했다. 걷기는 분명 나에게 목적을 주며 목적이 있으면 나의 뇌는 계속 돌아간다. 나는 이렇다 할 목적 없이 걷지 않는다. 항상 주위를 둘러보며 볼 수 있는 것을 보려고 한다. 걸으며 탐색하는 것은 사회적 접촉이기도 하다. 그 모든 것이 내 뇌를 계속 활동하게 만든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는 사진을 찍지 못한다. 즉,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는 있으나 사진을 찍을 때는 혼자 걸어야 한다. 설령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도 이야기 중이라면 계속 걸음을 멈춘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나는 걸으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때에는 거리가 중요해서 주변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느냐에 신경을 썼다. 지금 나는 매번 똑같은 길을 택해도 절대 질리지 않는다. 알다시피 나와 많은 친구들에게 행복은 순간의 마음챙김, 현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과거는 종종 흐릿해질 수 있고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달라진 것이 있을까? 우리 모두는 더욱 현재를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단지 서투르게 된 것뿐이다. 무엇보다도 치매가 가르쳐 준 것은 우리 모두 지금 당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